목숨이 걸려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했다. 밤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다. 밤잠을 설친 이유가 오후에 잠을 잤던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잠을 자긴 했지만 피로가 싹 풀리긴커녕 악몽으로 인해 기분만 뒤숭숭해진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전기가 끊겨 옥상에 올라가 상황을 살피고 나서 1층과 19층 사이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한 뒤에야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세상 모르게 잠이 들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침대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갖다 대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옆에 같이 누웠던 미경이도 나와 비슷한 상태인 듯 했다. 두세 시간 정도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나는 잠든 척 누워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다. 정말이지 꼼짝하기도 싫었다. 일상생활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 시간의 흐름뿐이었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기에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다. 방에서도 맡을 수 있었던 구수한 냄새가 거실에 가득 차 있었다. 사흘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본 음식들이 떠올랐다. 간단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햄 종류를 비롯해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재료도 구입했었다. 이건 된장찌개 냄새였다. 냄새를 맡으며 나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탁 위에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밥통에서 밥을 푸던 미경이가 기척을 느꼈는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고 있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꺼내 찌개를 끓였어. 미경이가 양손에 밥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왔다. 밥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리에 앉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맞은편 의자를 뒤로 뺐다. 마침 밥통이 텅 비었더라고. 그래서 밥도 새로 지어봤어. 그녀가 밥그릇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받아 내 앞에 내려놓은 뒤 의자에 앉았다. 제법 그럴듯하게 차린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돌면 반 공기 정도는 비울 수 있을 듯했다. 숟가락을 찌개가 놓여있는 곳으로 내밀었다. 밤새 생각해봤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얼어붙은 것처럼 숟가락을 든 자세로 그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녀의 시선이 밥상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세 끼를 먹는다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음식이 다 떨어질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우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웃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미경이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나는 찌개 위에 멈춰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버티고 버티다 보면 구조대가 반드시 올 거야. 내 말이 끝나자 그녀가 피식 웃었다.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새로 지은 밥 말이야. 뭘로 만든 것 같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묻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뒤쪽에 놓여있는 밥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밥통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었다. 어젯밤에 전기가 끊겼었는데 식탁 위에 달려있는 전등을 보았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날이 밝은 뒤라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새벽에 불이 들어왔어. 오빠를 깨울까 하다가 그만뒀지. 언제 또 전기가 나갈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경이가 찾아낸 일은 냉장고 안에서 썩기 시작한 음식을 꺼내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먹어 치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런 아침상을 차렸다는 설명이었다. 충분히 수긍이 갔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혹시 텔레비전도 켜봤는지 궁금했다. 미경아, 혹시 텔레비전은? 켜봤냐고?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켜본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언가 절망적인 걸 본 것 같았다. 뉴스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 대신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걸 볼 수가 있었지. 일반 방송으로 설정을 맞춰놓고 채널 5번을 틀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였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집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밥은 조금 있다가 먹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간 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피로 물든 놀이터가 채널 5번을 통해 나왔다. 그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놀이터 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 중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모두 한 군데 이상씩 눈에 띄는 외상이 있었다. 제일 많은 게 목 부위에 생긴 외상이었다. 좀비가 물어뜯은 부위에선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닥은 이미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푹신푹신한 소재로 만들어진 놀이터 바닥은 원래 초록색이었다. 목 부위 다음으로 많은 곳이 팔과 다리였다. 그곳에 커다란 외상이 있는 시체들은 다른 부위에 치명상이 있게 마련이었다.
복부가 파헤쳐져 있거나 눈알이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수많은 시체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 부녀회장이야. 미경이가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 말대로 부녀회장이 시체로 변해 있었다. 하체가 사라져버린 시체 옆에는 부녀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아줌마도 있었다. 안 그래도 삐쩍 말랐던 총무의 배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어쩌다 저런 꼴이 되어버렸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본 뒤 채널을 다 돌려봤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채널이 5번이었지. 솔직히 보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들지 않았어. 그녀가 새끼손가락 끄트머리를 엄지로 가리켰다. 텔레비전을 그냥 끄려고 하는데 저 두 여자와 군인들이 나타났어. 함께 나타난 군인들은 모두 5명이었어. 5명이었다는 말에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부녀회장과 함께 갔던 군인은 2명이었다. 만약 이 소장 쪽에 있었던 군인이 부녀회장 쪽과 합쳐졌다고 해도 모두 4명이어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곳을 빠져나간 군인은 1명도 없었다. 군인 3명은 다른 2명과 복장이 달랐어. 그녀가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소가 있는 곳이었다. 그 위에 종이장처럼 걸려있는 시체가 눈에 띄었다. 미경이의 증언처럼 시체가 입고 있는 군복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도 조금 달랐다. 낯선 3명은 미군임에 틀림없었다. 척추가 부러진 듯 시소에 걸려있는 미군은 얼굴 부분이 특히 엉망으로 변해 있었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인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다. 화면에 잡히지 않아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군인들도 상태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군이었구나. 난 정부에서 파견 나온 구조대인 줄 알았어. 나의 설명을 들은 미경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잘못 알고 있던 걸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긴 구조대가 아니라 미군이라는 사실이 그다지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두 여자를 둘러싸고 전방을 향해 총을 겨눈 자세로 화면에 들어왔어. 저들이 있던 곳에서 놀이터로 왔다는 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 걸어가는 방향도 그랬던 것 같고. 미경이의 말이 맞다면 부녀회장이 있던 곳에서 뭔가 큰일이 났었다는 걸 의미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좀비가 그쪽 아파트 건물을 점령해버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현관문을 뚫고 들어간 좀비들이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어딘가에 숨어있던 임신부가 결국 좀비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이 2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찌 됐든 부녀회장 일행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서둘러 놀이터까지 온 부녀회장 일행을 멈춰 세운 건 아주 작은 아기였어. 기어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 신생아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야. 일전에 그녀가 말해준 아기 좀비가 이곳에도 나타났다는 얘기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꼬물꼬물 기어서 다가오는 아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강심장은 미군도 갖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었다. 그 작지만 치명적인 존재를 겨냥했던 총구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미경이가 말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봤던 걸 얘기하는 미경이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려서 나왔다.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두 여자자는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 누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발광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더라. 미쳐가는 그 모습이 나는 곧 이해됐어. 공포로 인한 심경의 변화가 그런 모습을 보인 원인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 정도 원인만으로도 충분히 발광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여자가 발광한 이유는 훨씬 더 직접적인 고통 때문이었다. 앞모습만 보이던 두 여자가 뒤돌아섰을 때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멈춰 세운 아기 좀비 때문에 미처 그 장면을 보지 못했나 봐. 아기 좀비는 앞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 멈춰 서 있는 와중에 뒤쪽에서 다가온 아기 좀비들이 두 여자를 공격했던 것 같아.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인들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터였다. 괴물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한국군이 두 여자에게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미군들 앞에는 또 다른 난제가 무리 지어 몰려왔다. 화면에 잡힌 것만 해도 10여 명에 달했다고 미경이는 말했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먹잇감을 맛보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아기 좀비들은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 작은 몸이 총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어. 처음엔 끔찍했던 그 장면도 자꾸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야. 바닥에 피와 살이 흩뿌려지는 장면이 꼭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들었다. 나를 보며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그런 장면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그녀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포가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다. 화면에 나오는 총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총성이 들려왔어. 잠을 잔다고 침대에 누워있긴 했어도 밤새 뒤척이기만 했었다.
아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개운한 맛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렇듯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고 여겼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었다. 진짜로 잠든 적이 없었다면 나도 총성을 들었어야 했다. 나는 그녀가 말한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인즉슨 긴 시간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다는 증거였다. 그들이 쏜 건 겨우 대여섯 발밖에 되지 않았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총알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야구방망이를 다루듯이 목표물을 향해 소총을 휘둘렀다. 총열을 잡고 개머리판으로 아기 좀비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아기 좀비는 제자리에서 목표물을 향해 뛰어올랐다. 어차피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신생아에 불과한 그 작은 괴물이 뛰어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여자들 등에 어떻게 달라붙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작이었다. 목표물을 향해 뛰어오른 아기 좀비들은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어.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 작은 입으로 살을 물어뜯었지. 미경이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았다. 목소리에 배어있던 울음기가 싹 가시고 난 뒤였다. 그런데 오빠, 그것들은 단지 살을 뜯어먹기 위해 공격한 게 아니었어. 그녀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다. 몸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을 쳐댔다. 한국군 2명과 미군 2명은 화면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시소 근처에 있던 미군은 얼굴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를 떼어내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아기 좀비의 몸통은 성인 남자가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움켜쥐고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이상현상이 일어난 뒤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의 웃옷은 피로 물들어갔다. 색이 더 진해짐에 따라 아기 좀비를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비틀거리던 미군은 앞으로 쓰러질 듯하다가 뒤로 넘어갔다. 시소의 등이 닿는 순간 마치 폴더형 휴대폰처럼 몸이 반으로 접혔다. 척추가 부러졌겠지만 사인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식간에 아기 좀비들이 미군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것들이 5단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옷을 흠뻑 적신 피는 금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을 뜯어먹으며 몸 안으로 들어갔을 그것들의 모습이 자꾸만 상상되었다. 내 몸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와 내장을 먹어치우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올라오는 욕지기를 참으며 그녀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였다. 몸에 달라붙어 살을 뜯어먹는 것들과 달리 어떤 것들은 머리에 달라붙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상찬을 맛보고 있었어. 미경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살짝 감돌았다. 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공포에 질리다 못해 미쳐버린 광인의 표정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조그만 손으로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먹잇감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나서 뼈를 부순 다음 마치 호두를 까먹듯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먹었어. 미경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놀이터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공격당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식인 괴물로 변했다. 이상현상이 일어난 이후 예외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밖에 나가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카메라에 찍힌 화면으로도 머리 부분에 나 있는 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경이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텔레비전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머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 부녀회장 일행이 좀비로 변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뇌가 파괴되면 좀비도 죽는다는 건 이미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필이면 왜 뇌를 꺼내 먹었을까? 미경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보려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온갖 식습관이 먼저 떠올랐다. 얼마 전에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났다. 여러 가지 특산품 중 해산물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살아있는 걸 뜨거운 육수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다. 그 미물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음식의 맛을 위해 생명체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불편했었다. 고통스럽게 꼬무락거리는 낙지와 오징어는 물론이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뒤 식칼에 몸이 반토막 나버린 꽃게의 최후는 인간이 먹기 위한 음식에 불과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는 욕망의 다른 생물을 그런 식으로 다뤘던 인간들이 좀비로 변해버렸다. 살아있는 인간의 살덩어리는 물론이고 내장 기관과 뇌까지도 좀비에겐 맛있는 음식일 것이었다.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깔끔하게 먹어치우는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면 좀비가 무엇을 먹든지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막 화면 안으로 들어온 좀비가 부녀회장 머리맡에서 걸음을 멈췄다. 군복 차림인 좀비가 천천히 쪼그려 앉은 뒤 머리에 난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빠른 동작이었다면 차라리 덜 거북했을 것이다. 군인 좀비는 느린 동작으로 구멍 안에 남아있는 뇌를 끄집어내 천천히 맛보았다. 그 모습에 미경이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나도 계속 보고 있기가 거북했다. 욕지기를 참으며 고개를 돌리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미경이가 내 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나는 인터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18층에 사는 영성씨가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해서 인터폰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미경이를 보았다. 멍하니 넋을 놓고 있던 그녀가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된장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었을 것이었다. 불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텔레비전 리모컨이었습니다. 말끝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남겼다. 부녀회장한테 일어났던 일을 영성씨도 보았던 모양이었다. 식탁 의자에 앉은 미경이를 보다가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뇌를 꺼내 먹던 군인 좀비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옆에 있는 총무나 다른 시체에 뇌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아기 좀비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뇌를 먹었기 때문에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끔찍한 건 매한가지였다. 별일 없으니 다행입니다. 영성 씨의 목소리에서 진정으로 안심이 된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그런 말투 때문인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문득 떠올랐다. 혹시 정형사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에 즉시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는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아직 무전기를 켜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은 최 선생이 우리 쪽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는 악몽을 꾸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말한 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 악몽을 꾼 것도 그렇고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찝찝해서 무전기를 켜보려 합니다만 어떻게 제가 지금 위로 올라갈까요? 나는 순간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밥상을 보았다. 그가 올라온다면 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야 할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내려가 보겠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되었다. 치사하지만 꽤 심각한 고민이었다.